이제야 알겠죠?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 서연아, 3층 화장실 청소 아직이야? 시어머니 박영심의 목소리가 아침 6시부터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미 1층 주방에서 하숙생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2년째 반복되는 하루였죠. 네, 어머님.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밥솥 3개를 한꺼번에 돌리고 김치찌개 냄비를 저으면서 동시에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몸에 배어버렸죠.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집이 하숙집이라 좀 바쁠 거야. 그래도 우리 도연이 좋아서 온 거잖아. 그때는 사랑이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 김도연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온몸이 무겁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했거든요. 하숙생 7명분의 저녁 그릇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구들 불러서 마신 술상까지 더해지면 싱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아, 진짜 힘들다. 혼잣말을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변기 주변이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쓴 건지 물도 안 내렸고 휴지는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하지만 화낼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늘 말했으니까요. 하숙생들이 돈 내고 있는데 내가 참아야지. 며느리 역할이 그런 거야. 고무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것도 익숙해요. 매일 아침 7개 방의 화장실을 이렇게 닦았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은 손님 오신다. 제대로 준비해. 어머님, 제가 오늘 회사 야근인데요. 야근? 하숙집 일이 먼저지. 회사가 먼저야? 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집 하숙비가 훨씬 많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월급은 월 180만 원이에요. 하지만 그 돈은 제 통장에 한 번도 쌓인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생활비로 보태라며 매달 150만 원을 가져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손님 오신다면 최소 10명분은 준비해야 하는데 말이죠. 어머님, 장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내 돈으로 사와. 이번 달 하숙비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어서 돈이 빠듯하거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남은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될 테니까요. 내가 들어올 때 가져온 게 없었잖니. 친정에서 뭐 해준 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일 당연히 해야지. 이 말을 12년 동안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졌죠.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삼겹살 3kg, 야채, 과일, 음료수까지 사니 28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를 긋으면서 한숨이 나왔죠. 이번 달 또 적자네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 도연이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장 봐왔어요. 좀 도와줄래요?
피곤해. 내가 알아서 해. 도연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게임 캐릭터를 조종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회사 일은 어떻게 돼요? 이번 달 월급은 나와요? 시끄러워. 나도 힘들단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은 뻔하니까요. 도연은 6개월째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샐러드를 만들고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손님이 10명이면 반찬도 10가지는 준비해야 했죠.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어요. 영심아, 며느리 정말 잘 부리네. 우리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큰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서연이는 순해서 좋아.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 그 말을 들으면서 음식을 나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순한 게 아니라 지친 겁니다. 너무 지쳐서 저항할 힘조차 없는 거죠. 밤 11시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죠. 서연아, 설거지 깨끗하게 해놔. 내일 아침 하숙생들 밥 준비도 있으니까 일찍 자. 네, 어머님.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 가득한 그릇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요? 45살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온수를 틀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습이 아껴야 한다고 했거든요. 엄마. 문득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 조용히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엄마는 아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 거라는 걸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도연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침대 한쪽 구석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런 하루겠죠. 모레도 다음 주도 내년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욱신거렸거든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따르릉, 새벽 5시 휴대폰 벨소리에 깼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명병원이었거든요. 여보세요? 한서연 보호자님이시죠? 환자분이 위급합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기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마. 지금 갑니다.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옆에서 자던 도연을 깨웠죠. 여보, 엄마가 위급하대요. 같이 가요. 나 피곤해. 너 혼자 가. 여보, 제발이요. 엄마가. 아, 시끄러워. 내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혼자라도 가야 했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이라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엄마,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5시 40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심근경색이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마지막으로 딸분을 찾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축해서 중환자실로 안내했죠.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눈을 떴을 때 저를 보시더니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 같았죠.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연아. 엄마. 사실은 엄마가 무언가 말하려다 기침을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기계에서 삑삑 경보음이 울렸어요. 환자분,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밀려났죠. 중환자실 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급박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제세동기 준비, 심정지입니다. 한 번 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없었죠. 엄마는 아직 68살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오전 6시 23분에 임종하셨습니다. 네, 귀가 먹먹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리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죠? 엄마가 방금 저랑 얘기했는데요. 방금. 유족분, 진정하세요.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하시죠.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천을 걷어내니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숨을 쉬지 않았죠.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식장으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어요. 장례식장 직원과 얘기하고 부고를 보내고 준비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유족분, 빈소는 3일장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조문객 예상 인원은 얼마나 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 친구분들이 계실 텐데.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알았어. 여보, 장례식에 와줄 수 있어요? 저 혼자서는. 서연아, 오늘 우리 엄마 제사야. 못 가.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해야 돼. 네. 하지만 제 엄마 장례식인데요. 너희 엄마 장례식이랑 우리 엄마 제사랑 뭐가 더 중요해? 당연히 우리 엄마 제사지. 내가 알아서 처리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그래. 그럼 조의금 보낼게. 빨리 치르고 들어와. 하숙집일 밀려. 어머님, 제발. 서연아, 우리도 제사 준비해야 해. 너도 이해해야지. 조의금 10만 원 보낼 테니까 받아. 시어머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의금 10만 원이요? 12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조의금이 10만 원이라고요?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도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사신 분이었거든요. 친구도 많지 않으셨고 친척도 없으셨죠. 밤이 되었습니다. 빈소에는 저 혼자였어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죠? 제가 좋은데 시집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정 사진 속 엄마는 그저 미소 짓고 계셨어요. 엄마는 평생 웃는 얼굴이셨죠. 힘들어도 웃으시고 아파도 웃으셨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안 왔고 시어머니도 안 왔어요. 제 친구들 몇 명이 와주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발인 날 엄마를 화장터로 모셨습니다. 엄마의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무릎이 꺾였어요. 엄마, 엄마, 이제 정말 엄마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유골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죠. 왔어? 빨리 씻고 저녁 준비해. 오늘 하숙생들 저녁 약속 있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엄마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장례를 치른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하숙집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요. 마치 엄마의 죽음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게 똑같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현관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서연 씨 댁이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산의 변호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고 한미숙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엄마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유언을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고 도연도 없었어요. 이정훈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문서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인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명함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절차들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어요. 무게가 상당했죠. 이게 뭔가요?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인께서는 화경그룹 창업주 김철호 회장의 첫째 따님이셨습니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경그룹이라면 국내 3대 그룹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 그룹 창업주의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육원에 그 모든 것이 따님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봉투 안에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어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준비되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죠.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힘들게 살고 있을까? 엄마는 너무 걱정된다. 엄마에게는 너한테 평생 숨긴 비밀이 있어. 엄마는 화경그룹 김철호 회장의 딸이야. 너의 외할아버지지.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엄마가 25살 때 너희 아빠를 만났어. 사랑했지.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지. 그래서 엄마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 너희 아빠와 함께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너희 아빠는 내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엄마는 홀로 너를 키워야 했어. 외할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너를 키울 수 있었지만 그러면 너는 재벌가의 손녀로 자라야 했어. 엄마는 그게 싫었어. 너만큼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거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어. 보육원에 너를 맡긴 것도 엄마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봤어.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행복했어. 서연아, 이제 엄마가 모아둔 것들을 너한테 주려고 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물려받은 유산이야. 엄마는 그걸 한 푼도 쓰지 않고 너를 위해 모아뒀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내가 힘들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거예요. 가난하게 사신 것도 힘들게 사신 것도 모두 저 때문이었던 거죠.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다가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재산 목록.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강릉 해안가 리조트 마이너스 감정가 240억 원. 서울 청담동 빌딩 한 채 마이너스 감정가 530억 원. 예금 및 현금 자산 마이너스 약 70억 원 총합 840억 원. 이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840억이라니요. 평생 18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살던 제가 갑자기 840억의 주인이 되었다고요? 이게 현실이야?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변호사 도장도 찍혀 있고 법원 확인도 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청담동 빌딩의 주소였어요. 그 주소가 어딘가 익숙했죠. 잠깐, 이 주소,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도연의 회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도연이 다니는 회사가 바로 제가 소유한 빌딩에 입주해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서연아, 거기서 뭐해?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닌 게 뭐가 그렇게 많아? 뭐 받은 거야? 그냥 엄마 보험금 서류예요. 보험금? 얼마나 나왔는데?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 친정이 뭐가 있겠어. 빨리 저녁 준비나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서류를 방으로 가져가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840억. 이 돈이면 이 집을 떠날 수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하숙집도, 무능한 남편도, 못된 시어머니도 다 떠날 수 있죠. 하지만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떠나면 안 돼. 그동안 당한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한서연입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상담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죠.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12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하숙집 일을 마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받은 서류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를 빠져나와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서연 씨. 이정훈 변호사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서류는 다 확인하셨죠? 네.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당연합니다. 갑자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상담하고 싶으시다는 게 무엇인가요?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고인께서도 따님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이혼 사유가 있으신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럼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청담 빌딩에 있다고 하셨죠? 네, 제가 물려받은 빌딩이더라고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남편분 회사 임대료를 8개월째 체납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하숙집 사업자 명의로도 해당 빌딩 지하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제가 소유한 빌딩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당연하죠. 명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임대료도 전액 청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먼저 남편분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도연의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닌데 직감이 이끄는 대로 도연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도연의 차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도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 다시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함께였어요. 최은비. 남편 회사에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한번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도연과 최은비는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죠. 두 사람은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어요. 이거 예쁘다, 오빠. 최은비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사줄게. 도연은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어요. 3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저 여자한테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다니요. 두 사람은 백화점 안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귀를 기울였어요. 은비야, 조금만 기다려. 내년에는 이혼하고 너랑 같이 살게. 진짜야,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곧이야. 지금 준비 중이야. 너랑 살 집도 알아보고 있고. 그 와이프는 뭐래? 아직 말 안 했어. 어차피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순순히 나갈 거야. 저 여자는 원래 소심하거든. 오빠 엄마는? 우리 엄마도 이제 서연이 지겹대. 아무것도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 것 같다고. 그럼 잘 됐네. 빨리 정리해, 오빠. 나 기다리는 거 싫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됐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회사 회식. 피곤해 죽겠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오늘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이틀 뒤 도연이 출근하고 난 뒤 도연의 옷장을 뒤졌어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호텔 라운지 결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게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잖아. 엄마 장례식 날 도연은 시어머니 제사 준비한다며 안 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최은비와 호텔에 있었던 거죠. 이 인간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무슨 일인지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서연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어머님. 우리 도연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너도 알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건 내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야. 어머님, 12년 동안 봤잖아. 너 우리 집에서 뭐 한 게 있어? 하숙집 일? 그건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우리 도연이한테 행복을 못 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서 나가줘. 네. 이혼해. 우리 도연이 지금 만나는 여자가 훨씬 나아. 젊고 예쁘고 우리 도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야. 어머님, 제가 12년 동안 12년? 그래, 12년 동안 밥이나 축 냈지. 서연아, 위자료는 바라지도 마.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 무슨 위자료야? 어머님, 그건 아니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바람? 그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하숙집 보증금 3천만 원 돌려놔. 내 이름으로 된 방이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보증금을요? 그래. 3천만 원. 한 달 안에 준비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혼하라고? 위자료도 없이? 게다가 보증금까지 내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해서요. 그날 밤 도연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네. 우리 엄마가 얘기했지? 이혼하자. 여보. 나도 이제 지쳤어. 너랑 사는 거. 매일 집에 오면 우울해. 너 때문에.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전부 다 잘못이지. 너는 재미없어.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기계 같아. 다음 주까지 짐 싸. 그리고 엄마한테 보증금 돌려드리고.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방으로 들어가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한서연이요. 무슨 일이세요? 증거 다 모았어요. 사진, 녹음 파일, 영수증 전부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래요. 그래요?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요. 제대로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기다려. 김도현, 박영심, 최은비. 너희들이 당한 것보다 100배는 더 갚아줄 거야.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하숙집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 확인했습니다. 충분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불륜 사진, 녹음 파일, 호텔 영수증.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청담 빌딩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빌딩 임대차 계약 전부 확인해 주세요. 남편 회사랑 시어머니 하숙집 사업자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남편 측에서 먼저 제기하길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요. 재산분할이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12년 동안 무보수로 하숙집 일을 했잖아요. 그 노동의 가치를 청구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랑 같이 얘기 좀 하자. 이용건으로.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도현 그리고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최은비, 도현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서연아 앉아.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른 이유는 다 알지? 이용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여기 은비 씨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우리 도연이는 이제 은비 씨랑 살 거야. 너는 집 나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담담한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순순히 나가면 돼. 위자료 같은 건 바라지 말고.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 돌려주고. 보증금은요? 하숙집 보증금. 내 이름으로 새놓은 방 있잖아. 그거. 그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받으세요. 뭔데? 도연이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는 이혼 소송 고지서가 들어 있었죠. 이혼 소송? 고지서? 네.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 내가? 그리고 위자료 1억 5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불륜, 생활비 미지급, 정서적 학대 등등 12년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미치긴요. 정신 차린 거예요, 어머님. 감히 내가 우리한테. 그리고 어머님, 이것도 받으세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청담 빌딩 명도 소송 고지서요. 불법 창고 사용권으로요. 청담 빌딩?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제 건물이거든요. 뭐? 청담 빌딩, 제 거예요. 제 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이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면 소송장이 왜 날아왔겠어요? 그리고 도연 씨 회사, 임대료 8개월째 체납하셨죠? 그것도 같이 청구했어요. 이게 최은비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회사가 저 여자 건물에 있다고? 은비야, 잠깐만. 싫어. 나 이런 거 몰랐어. 최은비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도연이 뒤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죠.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어머님 12년 동안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종이라고 하셨죠? 며느리는 종이라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어머님. 재판장에서 봐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너 어디가? 제 집이요. 강릉 리조트에 저한테 딸린 숙소가 있거든요.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제발. 우리 도연이 망하면 안 돼. 제발. 12년 동안 저는 어머님한테 수없이 제발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신 적 없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청담 빌딩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한서연 씨가 새 건물 주시죠? 반갑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건물 상태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시죠. 건물을 둘러보는데 도연이 일하는 회사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문 너머로 도연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저도 한두 번 회식 자리에서 본 직원이었거든요. 사장님 계세요? 네, 계신데요. 누구시죠? 건물주예요. 네. 사장실 문을 열자 도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안녕하세요, 세입자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건물 점검이요. 그리고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저는 서류를 도연의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서예요. 다음 달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체납 임대료 8개월치 총 4,800만 원 입금해 주시고요. 서연아, 제발. 우리 회사 지금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줘. 제가 왜요? 남편분. 아니, 전 남편 될 분께서는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위자료도 주지 말라고 하셨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싫어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할 말 없어요. 아니야, 있어. 은비랑 헤어졌어. 다시 시작하자. 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는 좋은 여자야. 우리 다시. 안 돼요. 서연아. 전 이미 변호사랑 모든 걸 진행하고 있어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빌딩 명도 소송 전부요. 제발. 나 지금 다 잃을 것 같아. 회사도 집도 전부. 그동안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종처럼 살면서 제 자존심 다 잃었어요. 그래도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안 참아요. 서연아.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엄마 장례식 날 진짜 시어머니 제사 준비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최은비랑 호텔에 있었죠? 영수증 봤어요. 그건 전화 끊을게요. 재판장에서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 도연이 살려줘. 무시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청담 빌딩 1층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서연아. 앉으세요, 어머님. 서연아, 제발 도연이 좀 살려줘.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린 끝이야.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제가 빈손으로 왔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종처럼 부려도 된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조의금 10만 원 보내주셨죠? 제 엄마 장례식에. 어머님, 제 엄마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화경그룹 창업주의 첫째 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녀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840억이에요. 이 빌딩, 강릉 리조트, 현금 자산 전부 합쳐서요. 서연아, 어머님은 저를 가난한 며느리라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어머님보다 1000배는 더 부자였어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12년 동안 저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결정이 나겠죠. 카페를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도연과 시어머니, 그리고 도연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 측 변호사, 의견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판사님.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합니다. 1억 5천만 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1년간 원고 몰래 불륜을 저질렀고 12년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친정어머니 장례식 당일에도 불륜 상대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수증이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피고, 이것들이 사실입니까? 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 건은요? 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는 명품 가방을 300만 원에 구매하셨죠? 여기 카드 명세서가 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고 측 어머니인 박영심 씨. 판사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원고를 12년간 무보수로 하숙집 일을 시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며느리니까. 며느리라고 해도 노동의 가치는 인정됩니다. 하루 10시간, 주 7일 근무했다는 증언이 여러 하숙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월급 중 150만 원을 매달 가져가셨다고요? 그건 생활비로. 생활비라고 하기엔 과도합니다. 12년간 총 2억 1,600만 원을 가져가셨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청담 빌딩 불법 사용권.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피고 김도연의 회사는 8개월간 임대료를 체납했고 박영심 씨의 하숙집 사업자는 계약서에 없는 지하 창고를 3년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둘 다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인용합니다. 피고 김도연은 원고 한서연에게 위자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영심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청담 빌딩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하며 피고 김도연은 체납 임대료 4,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피고 박영심은 불법 창고 사용료 3년치인 2,4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하숙집 보증금 3천만 원은 원고의 부담이 없음을 인정한다. 이상 판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도연이 뒤따라왔어요. 서연아, 이제 남남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신한테 빌어요.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 돈 조금만 깎아줄 수 없겠니? 우린 그렇게 큰 돈이 없어.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판결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제발. 어머님, 12년 동안 제 노동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2억이 넘어요. 그런데 고작 1억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처럼 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판결 후 한 달, 도연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죠. 결국 회사 문을 닫았어요. 도연은 실직자가 됐고, 최은비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하숙집도 어려워졌어요. 불법 창고 사용료와 제게 갚아야 할 돈 때문에 하숙집을 팔아야 했죠. 어느 날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고시원에 산다. 일자리도 안 구해진다. 도와줄 수 없니?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 지금 월세방에 산다. 하숙집 팔아서 너한테 줄 돈 마련했어. 제발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 판결대로 하세요, 어머님. 서연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강릉 리조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리조트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연아, 너 완전 달라졌다. 그치? 나도 느껴. 이혼하고 힘들지 않아? 전혀. 오히려 이제야 숨통이 트인 것 같아.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청담 빌딩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건실한 IT 기업이었죠.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빌딩 관리도 체계적으로 잡혔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날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덕분에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산소를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정훈 변호사였습니다. 한서연 씨, 도연 씨 측에서 위자료 분할 납부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절하세요. 일시불로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심 씨도 마찬가지 요청이. 그것도 거절이요. 판결대로 받을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릉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죠. 이제 시작이야. 시동을 걸고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릉 리조트의 오너 라운지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새로 영입한 대표이사와의 계약서였죠. 한서연 회장님, 계약서 확인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리조트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로비에 박영심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원이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요? 박영심 씨요.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한숨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보안요원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요. 어머님, 서연아.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살려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하숙집도 팔렸고, 도연이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요? 제발 돈 좀 빌려줘. 아니, 일자리라도. 뭐라도 좋으니까. 어머님,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2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제발, 한 번만. 보안요원. 제가 손짓하자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려주세요. 네, 회장님. 안 돼. 서연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보안요원이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오너 라운지로 올라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바닷바람이 들어왔죠.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한서연 회장님께 다음 주 화경그룹 이사회 참석 요청드립니다. 엄마의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화경그룹 이사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정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재벌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저를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제가 가진 지분과 경영 능력을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서연 이사님, 다음 프로젝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12년 동안 참았던 목소리를 이제는 마음껏 낼 수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무시하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도연이야.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안 돼요. 제발. 정말 죽을 것 같아. 도연 씨. 응?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너는 재미없어.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기계 같아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제 기계 아니에요. 사람이고 840억 가진 부자예요. 서연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차단할게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야.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죠. 노트북을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리조트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어요. 백미러로 리조트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건물이었죠. 한서연. 이제는 이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죠. 앞으로 펼쳐진 길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차는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쓴다는 것을요.